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록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잘하셔야 되겠다, 발표. 좌장님이신 서울여대 안선주 교수님은 오늘 들어오시는 건가요? 연미란 선생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저 잘 몰라요. 김영하 교수님. 김영아. 네네. 무슨 말씀하셨죠? 오늘 서울여대 안선주 교수님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좌장님. 네, 괜찮으시지 않으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안 들어오시니까 바로 시간이 됐으니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 발표장의 사회를 맡은 한밭대의 김우영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발표와 그 토론 사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는 저밖에 없네요. 저한테도 제가 감사를 해버렸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 연미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チョンナム大学のヨン・ミランと申します。本日の発表のテーマは、接続助詞タラの修助詞的用法ということで、基本的には予告集の内容と変わりませんが、少し修正を加えましたので、用意した PPT をご覧ください。1、はじめに、本発表の目的は、言い差し分タラの修助詞的用法について検討するものです。タラの用法の中には、1、2、3の用例のように、接続助詞と違って聞き手への提案、勧めを表す場合があります。日本語文系辞典の点では、V タラ動画の後半が省略されて、聞き手にその動作を行うように進めると定義されております。ところが、ある仮想の事態を取り上げて、聞き手の意見を伺うどうか部分に焦点が当てられた場合と、実行してほしいと思う行為要求態度に焦点が当てられた場合が混在していると思われます。そこで本項では、条件を表す接続助詞と文末に単独使用される場合、言い差しのタラの相違点に注目して、従属説の主説化という脱従属化現象の一つとしてみて、それに基づいて考察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先行研究及び本項の立場です。2.1 脱従属化現象です。現代日本語の話し言葉の中にはなければならないかもしれないただどうかのように主説が省略されて従属説のみが単独使用される場合が多く見られます。言い差し分中等終了型発話と日本語の研究ではこの用語を用いて議論される場合が多いんです。今回重点を置いた議論、ものはエヴァンス2007の脱従属化ということで、エヴァンス2007ではドイツ語、英語などを挙げて一見、従属説に見えますが、主説のように単独使用できるものを脱従属化と呼んでおりまして、その過程を、脱従属化の過程を、従属説、主説の省略の習慣化、主説としての再分析という過程があると提示しております。これを受けまして、문수경2015では、韓国語の든지、등가、없으면、기를などを挙げて、韓国語の脱従属化の現象の一つとして捉えております。そこで、それを判断するにおいて重要なのは、省略された合憲の、復元要素と従属説を独立説として認められる文法的な要素が重要になってくると言っておりまして、次 2.2 からはこれを受けて参考文献をちょっと開館したいと思います。
竜2016では、形式上は未完結でありながら、意味機能が完結しているような従属説のみで終わる発話をイーサジ文と定義しております。その基本形を AXB と仮定した上で、イーサジ文のその形成要因を B の欠如か X の追加で分類しております。その背景になっているのが加藤2014であり、加藤2010、加藤2014でありますが、これについて少し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加藤2014では、エヴァンス2007の省略について、エリピックインボルティネーションとエディショナルインボルティネーション、すなわち省略と負荷の2種類に分類しております。4.2 の太郎が転校するって言ってるについては、誰かの話を伝える事実的な伝達である一方、4.1 の太郎が転校するっては、ここでの打っては話しての間接的知識伝達を伝えるものであって、この2者の意味が異なると言っておりまして、この打ってについては、言っているの省略として捉えるには、形態的な結合による文法化、意味的な投影、省略による脱重乗化などの複雑な手順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ております。したがって、言っているの省略ではなく、打っての負荷と捉えているのが経済的であると主張しております。で、もう一つ確認したいのは、AXB の形成要因に基本形にした場合に、X と B の関係でありますが、これについては加藤2010の文法化を参考したいと思います。加藤2010は、X と B の関係を文法化の尺度という観点で考察しておりまして、表1のように示しております。このタラに限ってみますと、タラどうですかは文法化の度合いが他の形式に比べて中間であること、判断を表すより干渉を表す発話内の力を明確に持っていると述べております。ところが、タラどうかの文法化を参考してみますと、タラが持つ相手の意見を尋ねたり、意見を提案するの意味が体現されることは、主説であるどうですか、後半のどうですかの意味が従属説で働いたからだと考えられます。ところがこの中には5のように、相変わらず、みんなが自分のことをどう思っているのか想像している、その趣味やめたら、やっぱり君はクラスの、みんなと仲良くすべきだと思うよのように、その趣味やめた方がいいよと置き換えられるほど、評価のモダリティを表す場合が存在しております。で、1、2の要例を含めて、この種の要例は評価のモダリティにとどまらず、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として体現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3、要例調査と意味分析です。今回、日本の映画とドラマ、アニメーション7つの作品の台本から、イーサー分のタラの出現数を調査しました。その結果、大きく文末のタラ。一応、ここでは形式上言い終わっているものを全部含めているので、イーサー分のタラの用語を避けて文末のタラと表記しておりました。次は、タラ同類ですが、後見に、どうだ、どうするの、どうしようのなどが省略され、続く形式をタラ同類とし、タラいい、タラ嬉しいの評価の意味を表す形式をタラいい類。で、残り条件を表す接続助詞類に分けて、大きくこの4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で、全件194件の中で、各々の件数を表示しております。では、本発表のタイトルとはちょっと、
違いますが、たら同類とたら異類の意味についても簡単に触れ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たら同類は全部で194件の中で13件、6.7% で、その中で7件はどうですか、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など、ある仮想の事態を聞き手に提示し、聞き手の意見を伺う意味を表しております。残り6件はどうするんだ、どうするのを用いて聞き手を責める。聞き手の行為が望ましくないことを気づかせる意味を表しています。6、7、8の要例です。続きまして、たら異類を見てみます。たら異類は、全件の中で7件、3.6% で少なかったんですが、たらいいのに、良かったのに1件。たらいいなって思う1件。疑問詞慣用句のどうしたらいいが3件。たら嬉しいが1件。これらは評価のモダリティとして事態に対する必要、教養などを表しております。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3では、これらの評価のモダリティには、同意判断、働きかけ、後悔、不満などの意味が共通していると言っているように、こちらの要例でもその意味が見られました。3.2、文末のたら類です。全件の出現数194件の中で、文末のたら類は全部で22件、11.3% でしたが、12件のうち12件は、最後まで言わずに言い終わっているたら、2件、たら1件、10のように、両思いの人がいたらいいなって思うよね。受験だし、励まし合って頑張れたらね。のように希望を表すたらねが2件。同じ希望を表すたらって1件。あと、11のように、どうして食べなきゃダメ？治りたかったらね。のように、全件の文脈の中でその省略された部分が存在する統治表現。たらねが2件、たらが1件。慣用表現、よかったらどうぞのような慣用表現が1件ありました。単純にたらの形で終わっている残り2件の中では、12のように、でもやっぱり飛べなかったらどうしようの省略と考えられるもの1件以外は、聞き手の提案や勧めを表しておりました。意味分類につきまして、白川2009では、聞き手の存在の解によって、聞き手不在の場合は願望、危惧、聞き手存在の場合は勧めと意味が異なるとしていますが、10と12のどちらも聞き手存在の会話であって、聞き手の存在の会を基準するより、貢献のいいなと思う、どうしようなどの省略、すなわち貢献の復元によって発話意図が読み取れる。これらは形成要因 P の省略と考えられるもの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では、残りの11件、提案、勧めの意味を表す部分をより詳しく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これらは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を表しておりまして、前で見ていた1、2、5、以下の14、15の要例がこれにあたります。ある事態を取り上げて、その行為を実行してほしいという態度を表すことで、聞き手の反応も14では、15、そうね。貢献の復元要素を見ても、たら同類の省略文として考え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性質が異なります。この種の意味を表記上分かりやすくするため、進めつと呼ぶことにします。で、このたらといい、方がいいの評価のモダリティが、許可、
進め、助言の意味を表すことについて、日本語技術文法研究会2003の、技術を見てみますと、ある事態の実現を望ましいこととして表現する評価のモダリティ形式が、聞き手の意思的な行為に対する評価を表すとき、その行為の実行を聞き手に進める機能を持つとされております。このように、方がいいよが進めの意味を表すとし、2番目のそんなところに立ってないで、お茶でも飲んだ方がいいよのように、単にある行為の評価を伝えて進めるといった文脈で用いられないと指摘しております。ところが、といい、方がいいの評価のモダリティ、これらの形式は、評価のモダリティ形式そのままが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へ移行したと考えられますが、たらというのは、たらいいの主説がなくなった従属説のたらのみが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へ移行したものであります。これを脱従属化の観点から見ると、1、2、5、14、15のように、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の進め2を表しており、主説として再分析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これは AX の B の構造で B の省略ではなく、X の負荷として考えるのが合理的だと思います。進め1と進め2の境界が、曖昧な場合も存在します。これは、脱従属化の過程で生じる現象として、意味的な連続性と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13と14の要例をご覧ください。で、以上の内容をまとめますと、図1のようになると考えております。エヴァンス2007脱従属化の過程にこれを照らし合わせますと、従属説、主説の省略の部分でたらい類、たら同類に分類ができて、これが習慣化されて評価、希望、提案、進めのように派生し、それが脱従属化して、主説として再分析したものが進めに、行為要求のモダリティを持つ進めの2に該当するものだと考えております。で、最後にこのたらの修助詞的用法なんですが、白川はたら説、レバ説が言い差し分の形で願望、進め用法を持つことについて、修助詞的用法ではなく、たらの本来的な意味と文脈上による派生的な意味と捉えております。ところが本項では、話し手によって望ましいことを提示し、聞き手にその行為を実行を求めるもので、たら同類、たら異類と異なる進めつの用法を修助詞的用法と考えております。その特徴としては、依頼として、命令として、行為要求とはちょっと違う態度を表すことなんですが、行為の受益者を、依頼というのは話し手が行為の受益者になる一方、ここで言ってる進めつというのは、受益者が聞き手に限らず、話し手に限らず聞き手の場合が多いことや、行為を強制する命令とはこれはちょっと違うと思います。で、2番目は文法的に定例形、過去形、否定形などと結合されず、文末に独立した形で用いられることなんです。これは発話時の心的態度を表す形式として、文の外側に位置する修助詞的用法の可能性を示唆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3番目は、1、2、5のように聞き手に対する不満や、聞き手を責めるような態度が読み取れる場合があります。これについては、キム2020の議論を少し参考したいと思います。韓国語등지とばたらを対象し、韓国語등지に相手への非難、不満を表す場合が多いと述べています。感情的にニュートラルに聞き手に進める場合はたら。
相手をからかったり、相手が行為を実行するかどうか自分には関係ないという放任的な態度を表出する場合は、和が用いられとしました。ところが、文末のたらには1、2、5のように非難や不満を表す場合もありますが、9、10のように感情的にニュートラルな進めを表す場合も存在しますので、非難や不満の意味は固有の意味ではなく、評価のモダリティが働いた派生的用として考えるべきだと考えます。1の立って見ている、2の危ない、3の相変わらずみんなが自分のことをどう思っているか想像しているという内容は、話し手の意向と違う方向で進んでいる状況であり、これに対して手伝ってあげる、やめる、その趣味をやめるという話し手によって、当意性、必要性があると思われる事態を提案することによって、不満や非難などの意味が発言されたも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以上、言い差し分のたらが表す進めの意味について、多図重症化という通言語的な現象に基づいて考察してみました。進め2を主説の再分析の意味と捉え、それが修助詞的用法の特徴を持つと主張します。発表は以上です。 네, 영미라 선생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간 20분을 딱 맞춰서 잘 끝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10분 시간은 이제 토론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지정 토론자이신 목포대 권성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권성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의 권성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뭐 되게 선행 연구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시라카 센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정리해 주셨는데, 시라카 센세가 제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은 많이 연구도 하시고 뭐 이런 쪽으로 되게 재밌게 이런 거를 좀 관심 있어 하셔가지고 좀 뭐라 될까,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의미나 용법보다는 파생된 용법은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이렇게 예전부터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정리하신 거 하신 걸 보니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더 이제 연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 하시는데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글쎄요, 저도 대조 분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언어를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특히 이제 한국어들도 같이 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대조 분석 이런 것도 발전을 시키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2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해서 있는 질문들인 것 같긴 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스스메 이제 2라고 2라고 이제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 모달리티 표현 중에서 스스메 2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명령이나 의뢰 같은 그런 이제 소위 행위 요구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과는 구분을 진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다른 행위 요구 표현과 구분을 해서 설명하자면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먼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시라카 선생님 분과 토론을 하게 되어서. 네. 요즘에 원래 제 그 전공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시라카와 그 선생님의 논문을 많이 읽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빠져 있다고 벗어 나와야 되는데, 네. 의견 주신 대로 이제 한국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대조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행위 요구에 대해서는 이걸 모달리티로 보게 됐을 때는 스스메 대안 정도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 행위 요구 표현으로 가서 보면 수익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행위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이 하나시대냐 기기대냐 아니면 제3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주관자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명령을 하는 사람의 위치가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 이 구분에 따라서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행위 요구 표현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뭐 명령, 지시, 제언,
뭐 스스메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시간이 좀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해봤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행위요구 표현까지 넣어서 하면 조금 더 이제 지금보다는 완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냥 그 부분을 생략해버리는 바람에 스스메 2로 좀 마지막에 급작스럽게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스스메 2가 돼버렸는데 이제 요것은 나중에 행위요구의 모달리티에서 더 나아가서 행위요구 표현의 세부 항목으로 가면 그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노후가의 생략만으로 그 하자에 대해서 내 의견은 이런데 너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명령에 가까워지는 그런 연속성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설명이 그 부분까지 더해져야지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데 요번에는 거기까지 못 가서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내용대로 이 스스메2가 좀 너무 그 방대하고 애매한 표현이 돼버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완해서 나중에 논문으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그래서 용어가 하나가 이제 뭐 정확히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설명해 주시니까 바로 이해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저도 이제 어학을 연구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점점 사회 언어학이라고 해야 될지 좀 문맥을 더 크게 봐서 기준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지 이 사람이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듣는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씩과 키키의 관계가 어떤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고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수 있는지가 이런 거 되게 세분화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세분화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뭐 선행 연구에서도 좀 나오고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사시분이라고 하면 이제 타라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이케바라고 해서 바도 많이 이제 막 가정형에서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바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뭐 연구하실 계획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발표라도 그렇지만 바에 대해서도 이제 용례나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고 계신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논문 중에 타리 시대라고 해서 이 타리 다베타리 시대, 우동 다베타리 시대라고 해서 타리 시대가 오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연결의 의미 타리가 아니라 이게 웃음을 유발하는 농담의 용법으로서 타리 시대가 이제 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타라까지 제가 제가 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타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타라의 종조사적 용법으로 제가 했지만 타라는 대부분 바하고 같은 용법을 갖는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이번에 흥미로운 게 아까 김민영 선생님이신가요? 2020년도에 최근에 이제 하신 걸 보니까 한국어 든지하고 타라 바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하셨는데 바 쪽이 조금 더 누가 하든지 말든지 이쪽에 가깝다는 것은 바의 더 영역이다라고 이제 그런 용례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받고 선행 연구를 읽고 저도 한번 바를 용례를 찾았어요, 같이. 그런데 유의미하게 그 논문에서 본 것처럼 확연하게 타라에는 있고 바에만 있는 그런 용법이라는 것은 제가 본 용례에서는 이 7개 작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또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요번에는 타라에 집중했지만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제가 바와 함께 봐야 될 필요성을 찾았고 바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용례 간단히 봤을 때에는 크게 유의미한 그 차이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같이 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선행 연구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대조 연구하시는 분들 선행 연구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그 정도까지 연구가 됐다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한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래되거나 옛날에 하신 분들은 어떤 편견이라 될까 하나를 딱 지정을 해놓고 대조 분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 자체가 되게 맞는 결론이고 좋은 결론도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과 지금 해주신 것처럼 다른 기준과 해서 보면은 다른 더 기능을 그러니까 용법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아직 정확하게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있다라고 하기까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바에 대해서 나중에 좀 생각하시는 데 하시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꼭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따로 안 계시면 여기서 연미란 선생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권성 선생님이랑 연미란 선생님의 그 질의 응답을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공부가 되고 재미있었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부산외대 조문영 선생님.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기가 좀 지금은 조용한데 소리 지르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근데 좀 나가보겠습니다. 조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 호도, 그라이, 테이드 뭐 이런 거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저 네. 아니, 호도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해. 아닙니다. 제가 잘 참고해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오타가 많아서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저기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하게 된 부산 외고대학교의 조은영입니다. 일단 요지문을 일본어로 써서 그 발표는 일본어로 할 텐데요.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발표자와 그 토론자와의 그 대화에서 공부가 많이 되셔야 될 텐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네, 김영하 교수님께서는 되게 훌륭하신 또 질문하실 것 같지만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現代日本語書き言葉金庫コーパスに見られる位と位についてヤフー知恵袋を用いてというタイトルで発表いたします。用紙文にちょっと誤字と脱字が多いので、ちょっと PPT で説明しながらその部分を修正し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目的なんですけれども、普段副助詞で取り立て詞とも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位と位について、現代日本語書き言葉金庫コーパスの、解残具の、ヤフー知恵袋を用いて、両表現の出現傾向からその違いを明らかにします。明らかにしたいと思いました。で、ヤフー知恵袋を選んだ理由としては、韓国人日本語学習者がインターネット上で日本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やり取りをするときに、もちろんブログのようなところでは自分一人で日記の形で使うんですけれども、質問と返答の形で日本語をよく使われている。で、それのコーパスとして一番ちょっと似ている近い残具としてヤフー知恵袋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この結果を参考にして、この結果をちょっとその日本語教育にちょっと適用したいと思って調査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普段ヤフー知恵袋というのは他のジャンル、例えば書籍と新聞、後ろでもまた口述しますが、質問するその書き手というのが一般人であります。書籍とか雑誌とか BCCWJ にあるジャンルにおいてはその作家や専門的な記者が書いてるんですけれども、ヤフー知恵袋というのは一般人が書いているためにちょっと普段使われている日本人の書きその言葉に似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そして質問に対して返答する形式なので、会話と本当の会話とは違うんですけれど似ていると思ってヤフー知恵袋を選びました。で、先行研究なんですけれども、位とほど比べている、比較しているものは多いんですが、位と位についての研究、先行研究は、この金城2011
の論文しかありません。で、BCCWJ の全体の出現傾向を調べて、その中から国会会議録を中心に検討した論文です。で、国会会議録というのは、またこの金城が述べているのは、他の書き言葉と異なって、位の出現数が多いこと、そして、すいません、ちょっと。殿と位の表記例が多いことを指摘しています。また、位は公設の助詞としてを表記しにくいことを指摘していて、また、位が位より交互的であるというふうなことを述べています。本発表では、この公設の助詞については今調べてなくて、位と位に前接する表現を中心にして検討しました。先行研究はこの近所があって、また塩田2018のこの先行研究ではなくて、その NHK のそのインターネット上で書かれている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普段電話くらいしてよと電話ぐらいしてよのどちらが良い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塩田は急に来るなら電話くらい入れてよと、あなたも感じているなら電話ぐらいくれてもいいのにという2つの歌の歌詞を挙げて両方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指摘しています。そしてこの指摘の根拠として NHK 言葉のハンドブック第2版の2009年のものを挙げて、現代では位と位のどちらでも良いということを述べていて、内容的には体言には位がついて、この、その、殿には位がつく。そして用言や助動詞には普通は位がつくが、位がつく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を挙げていて、今両方現代では使われて両方使ってもいいということを指摘しています。そして同じ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ウェブ上で着物くらいの値段と着物ぐらいの値段、そしてそのくらいの値段、そのぐらいの値段というこの2つの表現を用いて、またその NHK 放送文化研究所でアンケートをした結果を挙げています。でこれをご覧いただきますように、着物ぐらいの値段、そのくらいの値段ということが、この赤い部分の 32% で一番多かったということを述べていて、体言にはぐらい、そしてこの、その、殿にはくらいという過去の使い分けの傾向は、実は現代でもある程度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指摘しています。で、日本人の中でもこの緑色とか紫色を見ると、やっぱり暗いと暗い両方使ってもいいという考え、両方とも暗いと、例えば緑色は暗いで、紫色はグライを使っているというように、両方使っているという答えている人がいることを見ると、やっぱり日本人の中にもちょっとその差が使い分けをしない人が結構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で、こんな結果な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その調査の部分なんですが、各ジャンルの検索結果なんですが、近所がもう調べているものをそのまま使いました。DCCWJ で検索すると同じ数値が出るので、例えば Yahoo 知恵袋は1518件と、ぐらいは3317件が現れて、これを要例として用いました。で、用紙文では、ぐらいよりくらいが5倍多く出現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書い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誤字で間違ってて、約3倍ぐらい多く現れ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そして、近所が調査したものは国会会議録なんですけれども、ご覧いただけますと、例えば652件は位で、位は1800件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位の方がちょっと
3倍ぐらい多く使われていて、ジャンルごとに見ると他のジャンルより口語的と言われている国会会議で言ったことを文字化したものなんですので、他のジャンルよりもっともちょっと話し言葉的というふうなことが言えるんですけど、これを見て研究したんですけれども、私は知恵袋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先行研究の要例とはちょっと違う点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他の例えば書籍とか雑誌はさまざまなジャンルがまたその中に入っているから、純粋にそのジャンルの特徴と言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知恵袋の場合はもう質問、そして答え、そして一般人が書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そのデータが純粋、他のものよりはちょっと一貫性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で方法なんですけれども、実はこの1518件と3317件を全部見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数が多かったので、普段2000件ぐらいはちょっと目で確認していちいち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が、ちょっと今回は時間が少し足りなかったので、一応本調査ではなくて、予備調査という概念として、位と位について500件ずつランダムでピックアップして、その要例を検討しました。で、この検討したこの500件を、意味分類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後でもちょっと口述しますが、ちょっと意味分類で少し問題もあると思うんですが、ちょっと疑問と時間、そして、数値、事態、値段、感情、知覚、事物、物、そして指示という名前をつけて、意味分類をしました。普段位というのは大きく2つ意味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て、数量を表している名詞についてその量を表す。そして他は程度を表すというふうによく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なので普段は2つの意味が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発表ではちょっと意味分類をいくつかちょっと分けて、見ました。例えばどのくらいの場合は、疑問詞が使われているので、正確には指示詞なんですけれども、意味的には疑問になるので、ちょっと疑問というふうにしました。それで、どのどれとか、いくつなのを全部この疑問に入れて、時間というのは1ヶ月、そして年とか、それを全部時間に入れました。それ残りの時間と値段とかを除いたものを全部数値というふうな名前で分類をして、事態というのは体が続々震えるくらいのように、用言とか形容詞的な表現を一応事態というふうな名前で分類をしました。値段は5万円、なんか1万円とか、本当に値段のことを値段というふうに名前をつけて、感情というのはびっくりするのように、このものがついているものを感情にしました。知覚というのは位の前に思われるとか考えられるのが来ているものを知覚というふうにして、事物、物というのは車とか一つの事物を表す、その後ろについているものは事物というふうに意味分類をして、指示というのはこのどのとかどれを除いてこれ、それ、あれとこの、その、の場合は指示というふうに名前をつけて分類をしました。用紙文ではここをちょっと連帯というふうに名前をしているので、それは間違っていて指示です。そして一応数というふうに用紙文では書いたんですけど、数よりはやっぱり数値の方が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して直しました。で、位と位に前接する意味分類をしたものを統計的に一応表にまとめてみると、この四角のところは少し修正したところです。ここを見ると疑問が一番多くて、疑問、時間、数値、事態、値段、事物、年齢、人、指示という順で、比率も非常に似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疑問ももう
22.4%、22.2%、時間の場合も、19.6%、21.2%、ね、数値までは本当に似ていることが、もう字体までですね、字体まで、その位と位の使用のその比率が、出現傾向が非常に似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で、ここからちょっと疑問の部分をもう少し詳しく見てみると、トレの場合が、位には一番多くて、ぐらいでは2番目、27件なんですけど、どれぐらいは34件と27件、どのぐらいは33件と15点、いくらぐらいは14点と37件で、トレについては、数値的には頻度としては大きな差はありませんでした。で、殿については、位との狂気が、位のやや2倍多くて、いくらにおいては、位との狂気が、位のやや2倍多くて、先行研究である近所の結果と、殿の場合は、似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が、今回の検討では、トレといくらとの、狂気が少しちょっと異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先行研究とちょっと違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で、指示詞、今、疑問を見て、トレードのいくらの部分を見たんですが、指示詞を少し見てみると、これ、それ、あれと、この、その、と、位との狂気はどうなっているかを見ると、頻度が一応少し少ないんですね。少ないので、この結果を言って一般化するのは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近所は、位はこれよりも、このとの狂気が現れにく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似ている傾向も見られて、一応数値で特徴的と言えることは、もうこれがちょっと位のこれより位のこれの方が少し少ないということと、位のこのとそのが、位よりは若干多いというですが、もう本当に頻度が少ないから、はい、これは今後もう少し用例を増やしてみ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した。そして位と位に前接する時間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投資の年、何年とかの場合は頻度が31点とか24点で似ているんですね。順番は少し2までは似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共通の表現が、年、時間、ヶ月、1月、2月、そして何日とか、この部分が共通の表現として現れていて、異なる表現としては、ご覧のこのような表現が現れました。そして、今数となっているんですけど、数値のところなんですけど、数値は少しバラバラに見えるんですが、共通の表現として、センチとか回とかキロとか、1つ、2つ、なんか3つなどのものと、人とか点とか、割とか倍とか、枚が共通していて、異なる表現として、ご覧のようなものが現れました。用紙文では点の位で点と割が入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共通の表現なので、ここでちょっと消していただけたら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今、実はこういうふうに結果が出て、分析の考察までいけなくて、一応まとめると、どれについては大きな差はなくて、どのについて、位との狂気がちょっと多かった。2倍ぐらい。そして、いくらにおいて、位との狂気が2倍ぐらい多かった。そして、それの出現は先行研究と同様であるが、そのとの狂気の場合は、位の方がやや多くて、これ、それ、あれとの狂気は、位の方がやや多かった。そして3番と4番は、共通表現と、あと異なる表現を今、ただ並べただけなんで、今後の課題なんですけれども、一応分類について、
もう少し考察というか、ちょっと分類の仕方をちょっと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そして結果3と4と関係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今全部異なる表現として現れているものが1件とか2件しかないので、その用例を増やして分析をすると、この表現の傾向が見えていて、もう少しはっきり分かるの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して地域の差なんですが、先ほど関西地方の方が地域の差があるというふうな表現があ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どっかに言っちゃったんですね。で、地域の差があるというふうなその指摘が、その塩田の文にあったので、それについて少し考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して、知恵袋のジャンルの特徴について、なぜ知恵袋を使ったのかについて、もう少し述べ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して日本語教育に応用するため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考えています。まだ、はい、発表は以上です。잘 정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예,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발표를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원광대 김여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원광대학교 김영아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면서 많이 해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겐다이 니혼고 카키고토바 긴고 코바스 하이 장르인 야후 지혜부크로에서 예를 중심으로 쿠라이또 브라이의 출연 경향과 출연 경향을 통해서 특징과 사용 구분, 사용법을 분석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초급 일본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배웠던 쿠라이하고 구라이의 사용법과 지금의 트카이와케가 전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나름 찾아보고 되게 재밌게 언어라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부가 됐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한 이제 질문, 확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대부분을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우선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선행 연구에서 봤을 때 쿠라이하고 구라이하고 카키고토바하고 하나시고토바에서의 사용 구분법이 이제 있다. 사용법이 스카이워케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구라이 쪽이 구어적이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요지문 전체적으로 나눠진 요지문상에서 18페이지에 13행이 되는데国会会議録は書籍や新聞などの書き言葉とは異なり、ブライの出現頻度が多く라고 써 있었는데 표를 봤더니 표에서는 1400 쇼세키가 쿠라이가 1406 이렇게 해서 예, 예, 고지でした, 고지. 네네, 그래서 왜 쇼세키가 1406예였었는데 이렇게 비교하셨나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오타라고 하셔서 보니까 그러면 국회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라이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회의록이기 때문에 역시 구어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 결과가 출연 경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확인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예, 선생님께서 결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레토 이쿠라와의 교기, 공기가 선생님이 이제 달라졌다. 선생님의 연구와 선행 연구와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행 연구와 선생님이 이번 연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여기 좀
네, 일단 이쿠라에 대한 그 언급이 없었고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선행연구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일단 이쿠라라는 표현이 조금, 네. 일단 그 구라이의 그 경우에는 의문이라고 제가 일단 의미 분류한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어서 이쿠라에 대한 그 선행연구는 도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도 크게는 안 했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이쿠라와의 어떤 그 공기가 많다, 구라이보다는. 그게 좀 가장 큰 특징, 일단 이번에 그냥 발견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선행연구에서는 그 고래 아래에 대해서의 언급이 조금 달라. 앞에서 보시면 소래 고래 뭐 일단 고래 소래 이를 호노소노와 비교해서 본 경향이 있는데, 예, 저는 일단 고래 고래 소래 아래만을 보고 또 구라이랑 비교를 하니 고래랑 아래가 그 출현 빈도는 적었지만 그래도 구라이보다는 조금 많았다. 일단 선행 연구에서는 뭐 호노소노에 대해서만 예전에 구라이와의 그게 많았다고, 공기가 많다고 하는데, 일단 발견된 거로는 고래 아래와의 공기가 구라이보다 구라이 쪽이 좀 더 많았다는 게 이번에 그냥 발견된 건데, 사실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요 3, 4번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실 그 앞에 명사가 오는 게 이 구라이 앞에는 명사가 온다는 거는 맞는데 뭐 수와 양과 정도만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것만의 차이인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표현들을 조금 더 분류를 해서 보면 조금이라도 경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지금 못 가서, 그리고 용례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요걸 조금 더 보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번에 그냥 확실하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이쿠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일단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라기보다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 회의록은 조금 장르적으로 좀 특징이 있는 거라서 야후 지혜북구를 또 사용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3, 4를 분류를 못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언어가 변화하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의미나 이렇게 그 족족 같은 것들이. 그래서 사실 지혜부끄로라고 하는 것도 2009년까지의 자료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논문 혹시 쓰실 때 조금 여력이 되시면 지금 현재와의 그런 자료들과 같이 비교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많이 바뀐 형태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서 이제 일본어 교육에 관련된 것들까지도 이제 논문할 때는 이후 과제로서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한테 얘기를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하면 될까요? 그라이 도찌와예요 뭐 이따이나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선행으로 보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어느 쪽도 상관없다라고 여러 책에서도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츠카이 왔기 때문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정답처럼 체연에는 구라이, 고노소노 안어에는 구라이, 그다음에 용언 조동사에는 구라이 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일본어 교육에서 만약에 선생님께 학생들이 질문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그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 사실은 지금까지 발견된 뭐 한 걸로는 지금 종래했던 걸로 말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조금 더 네. 하지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니 그 예전에 그러니까 두 개 다 써도 가능하지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온에 붙는 것과 그다음에 뭐 이쿠라 이런 거나 뭐 도노 어떤 그런 부분은 관용어처럼 쓰는 거니까 그거는 좀 많이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일본어 교육에서 네, 교수님께서 전공 그걸 하셔가지고 전공자시니까 좀 저는 네, 한번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시작은 했는데 조금 핑계면 핑계인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용리를 많이 못 봐서 네, 결과가 좀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일본어 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선생님께서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신 그런 네.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네. 논문에 조금 실어주시면 그거를 좀 활용해서 참고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표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학 연구자들의 업적을 교육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선생님이 아까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시거나 이렇게 조금 양쪽이 다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일본어 교육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네. 네, 토론해주신 김영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그 질문이 저도 질문이었는데 김영환 선생님께서 대신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질문에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써 그 조은영 선생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는 대전대의 황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대학교 황운입니다. 네,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 소장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개화기 경성학당의 교육과 운영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외무성 외교 사료관에서 수장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의 학교 관계 잡건, 보조금 지출의 건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개화기 근대 교육기관인 경성학당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경성학당은 일본 민간단체인 대일본 해외교육회에서 1896년 4월에 서울에 설립한 근대 교육기관이며 1906년 3월까지 존속하였습니다. 이나바야 1997에서는 주한 일본 공사를 지냈던 하야시 겐주가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이 경영한 사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해외교육회의 사업이다 라고 단언한 사실과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한국 통감이 되었을 무렵에 일본인의 사업으로서 진정한 효과를 낸 것은 경성학당뿐이다 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대일본 해외교육회의 사업, 그중 경성학당은 이러 학교의 대표적인 존재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화기에 설립된 근대 학교들은 광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지며 사립학교는 다시 일반 민간인 설립의 민족계 사학과 서양 선교사 설립의 미션계 사학으로 나뉩니다. 한용진 2005에서는 개화기 근대 사학에 있어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인 혹은 일본 민간단체가 설립한 학교들이라고 논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광공립 학교인 일어학당의 설립과 교육에 있어서도 일본인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개화기에 일본인과 일본 민간단체 설립의 사립학교가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한국 근대교육에 있어 일본의 존재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관계 잡건은 1896년부터 1917년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던 한국의 학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비롯해 한국, 일본 공사관과 일본 외무성이 주고받은 기록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기록의 분석을 통해 경성학당의 운영 및 교육 실태에 대해서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성학당에 관한 선행 연구는
1982, 이나바 1986, 1997과 같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김경미 1998, 편무진 2003, 한용진 2004A 등의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허재영 2013, 성윤아 2018, 2019에서는 경성학당 내 일어 잡지사가 발행한 일본어 교재 및 잡지에 주목하여 고찰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성학당에 주목하여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는 한용진 2004B를 들 수 있는데 한용진 2004B에서는 당시 잡지, 신문 등의 자료를 활용해 경성학당의 설립 주체인 대일본 해외교육회와 경성학당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교사, 학생 등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경성학당은 배제 학당과 함께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관립학계에 준하는 학교였으며 단순한 일어학교가 아니라 일본어에 의한 근대적 전문 교육기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논하였습니다. 금산춘수 2016에서는 경성학당의 설립 주체인 대일본 해외교육회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대일본 해외교육회 및 경성학당의 일본어 교육은 일본어에 의한 보통학의 교육으로부터 일본어에 의한 상업 중심의 전문 지식을 목표로 했으며 그 결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일본 측의 상업 진출의 길이 열리고 한일 간의 유통에 일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기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육 실온, 동방협회 회보, 태양, 독립신문 등 당시의 잡지, 신문 등 자료를 활용해서 대일본 해외교육회의 성격 및 경성학당의 교육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한용진 2004B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정된 자료와 연구자의 상상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실체에 접근하려 노력할 뿐이며 새로운 사료가 발견됨에 따라 조금씩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금산춘수 2006에서도 자료의 성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사례 연구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대기 교육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1차 자료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본 연구의 검토 대상인 한국에 있어서의 학교관계 건에 실린 기록은 경성학당에서 작성한 1차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경성학당의 운영 및 교육 실태에 대해 보다 명확히 보여줄 것이며 이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학교관계 작권은 제1의 갑권, 제1의 을권, 제2권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에 보이시는 갑권과 을권이 목차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갑권에 같이 실려 있고 1번과 2번이 갑권에 실려 있고 3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글씨에 별책으로 따로 제1을 을권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제1을 을권에는 목차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권에 많은 학교들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데 광주 실업 소학, 한남학당, 호서학당, 군산 소학교, 통영 일본어학교, 원선 언흥학교, 개성학교, 기독교학교 등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경성학당에 대한 기록은 여기 보이시는 제1의 갑권 1. 여기 대일본 해외교육회 경영에 관련된 경성학당의 보조금 하부의 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896년 5월 29일부터 1906년 1월 9일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경성학당 측에서 기록한 경성학당의 교장 혹은 교사가 경성의 주재 중인 일본 공사에게 보내는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 라든지 이런 경성학당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공사관으로 보내면 이를 받은 공사가 경성학당에서 받은 기록을 참고해서 일본 외무성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상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은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공사관으로 이거를 허가하겠다 혹은 뭐 허가할 수 없다 등의 정보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내용상으로 분류가 되고 여기 실린 자료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896년 4월에 설립된 경성학당에서 5월 29일 먼저 이 하얀 세모를 보시면 경성학당의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경성학당에서 일본 공사에게 보내고 일본 공사는 이를 받아서 첨부해서 외무성으로 다시 보냅니다. 외무성에서는 이에 대한 답신을 다시 보내는 형식으로 자료가 기록되어 있고 1897년에는 보조금이 1년에 한해서 당해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걸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성학당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조금을 증액하는 요청서를 보낼 때도 경성학당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 형식으로 외무성에 보내지게 됩니다. 외무성에서는 이렇게 제목이 달린 정보 외에도 단순히 돈을 보내겠다라는 단순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다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1898년에는 경성학당에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실제 경성학당에서 작성한 기록은 1897년 12월 중에 작성을 해서 공사관에 보내는데 공사관에서는 이걸 3월, 그 다음에 1898년 3월에 내용을 정리해서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다시 외무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1899년, 1901년, 1900년도 자료는 특별히 외무성에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외무성에서 돈을 보내겠다라는 정보 외에는 따로 기록이 없어서 기재하지는 않았는데요. 1899년, 1901년 비슷한 형식으로 보조금을 요청하고 또 경성학당에 대한 보고서를 덧붙이고 해서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1902년부터 1906년까지는 금액 보조금의 증액이라든지 계속이라든지 이런 요청 없이 줄곧 외무성에서 외무성에서 돈을 보내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만 공사관에서 외무성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외무성에서 그에 대해서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성학당에서 따로 기록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를 통해 경성학당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성학당은 1896년 4월 15일 대일본 해외교육회의 경성회동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1896년 5월 29일 경성학당에서 작성된 경성학당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개교 당시 매월 50엔의 대일본 해외교육회 운영비와 임시기부금으로 유지되었는데 학당을 유지하는 데 월 150엔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50엔. 네,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서 1896년 8월부터 외무성의 보조금 100엔과 대일본 해외교육회 운영비 50엔으로 학교를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혼낸도 가게리라고 적혀 있는 바와 같이 1896년에 한해서만 지급하기로 처음에 약속이 됩니다. 이에 1897년 2월에 임시 대리공사였던 가토마스오는 경성학당 보고서와 함께 보조금 계속 요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개교 당시 45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경성학당은 1897년 1월에는 재적 학생 수가 150명이었고 7월 말에는 출석 학생 수가 115명에 이르렀는데 이에 명동으로 교사를 이전하여 교육 사업의 확장을 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적혀 있는 바와 같이 8월 상순부터 여름방학을 실시하고 확장자금 모집에 착수하였으며 9월 하순 각종 기부금을 포함해 1,900엔의 자금을 모아 명동에 조성 가옥과 토지를 매입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그 수리한 해서 경성학당으로 사용된 곳에
설계도? 지도? 라고 할까요? 네, 명동 21번지에 경성학당이 있는데 건평이 135평이고 택지가 832평. 네. 이니까 꽤 넓었던 규모로 보입니다. 이렇게 학교의 이전과 확장으로 인해 매월 학교의 유지비가 또 올라갔다고 하며 외무성의 보조금의 증액을 다시 요청합니다. 10월부터는 매월 170엔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학교를 이전하는 데에 따른 보조금 500엔도 요청해서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의 보조를 받던 사립학교들의 보조금이 대부분 월 30엔이었던 것에 비해 경성학당은 높은 금액의 보조금을 요청하면 바로 승인이 돼서 다 받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대일본 해외교육회의 교육활동이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경성학당은 한국의 학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1899년 3월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학부의 인허 및 보조에 대해서 1898년 12월 본교로부터 학부에 교섭하여 인가학교가 되기를 요청하였는데 학부는 이를 인락하여 12월 26일에 인허장을 교부하였다. 그 인허장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학부는 인허장을 교부함과 동시에 1899년도부터 1년에 360엔을 보조할 뜻을 통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경성학당은 1899년 1월부터 한국 학부 보조금 30엔, 일본 외무성 보조금 170엔, 대일본 해외교육회로부터 50엔의 경비를 받아 매월 250엔의 유지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1899년 2월 대일본 해외교육회 제2기 임원으로 임명된 시부사와는 일본 제국 호텔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경성학당을 확장하고 경성학당 분교를 목포 개성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5,000엔이 필요하다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부 약정 금액이 15,300엔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실제로 모두 기부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나바 1997에 의하면 대일본 해외교육회의 1900년도 보급금 예산에는 경성학당에 배당된 금액이 연 1200엔이었으나 실제 경성학당에 지급된 운영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01년 11월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로 250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성학당에 지급된 운영비는 개교 당시와 같은 월 50엔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01년 11월에 경성학당장 와타세 스네요시는 외무성에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 경성학당은 일본 이내에 만들어진 학교 중 가장 유명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성의 한국 정부 설립 학교들과 비교해도 학생 수 및 교무 등에 있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역설하는 한편 1900년 개설된 상공 전문가의 운영에 있어 현재 경비인 250엔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보조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에 외무성은 연 500엔의 보조금을 증액해서 경성학당이 통감부로 이관되기 직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경성학당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교 당시인 1896년 작성된 경성학당 당치에는 본당은 국어와 한문과 일본어를 교수해서 보통 국민의 자질을 양성하여 지금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를 기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교육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심성과 2년, 고등과 2년, 전수학부, 문과, 의과로 나눠서 각각 2년으로 나누었는데 실제 교육은 심상과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설립 초기에는 어학을 교수하여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던 경성학당은 교육 방침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1897년 보고서에는 다른 학교들과 취지를 달리해서 부족하지만 어학 외에도 실용적이고 기묘한 보통의 학술을 교수하고 더불어 문명 진보의 정신을 길러 사회에 나가 응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인물을 기르는 점을 본학당의 당칙으로 하고 있으며 새롭게 작성된 1898년 경성학당 규칙에서도 3조에 본학당은 한어 및 일본어로서 보통 학과를 교수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보통부와 일본어만을 교수하는 특별부로 나누고 과목을 따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898년에 이와 같은 형태로 완성되어 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성학당은 개교 이후 어학뿐 아니라 보통학의 교육도 강조하였는데 1900년 4월에는 실용적 학문을 교수하는 전문과를 개설하여 농상학 기초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0년도 교육과정은 소학과 2년, 보통과 3년, 전문과 2년이었으며 현재의 농상 전문가에 공학을 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운영에서 봤었는데 그 요청도 받아들여져서 증액이 됩니다. 이나바 1997 죄송합니다. 대일본 해외교육계 경영에 관련된 경성학당 보조금 하부의 건에는 이후의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나바 1997에 따르면 1902년도에 농과 상과의 이과가 발족하였고 1903년대에 전문과에서 농업과 상업 과목이 교수되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성학당의 교육과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외무성 사료관 소장이 한국에 있어서의 학교관계 잡건 제1의 갑건에 실려있는 대일본 해외교육회의 경영에 관련된 경성학당의 보조금 하부의 건을 검토하였습니다. 1896년 4월 15일 대일본 해외교육회에 의해 경성회동에 설립된 경성학당은 설립 주체인 대일본 해외교육회의 운영비뿐 아니라 한국 학부와 일본 외무성의 보조금을 받아 유지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보조금을 받았다고는 하나 설립기관인 대일본 해외교육회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기독교 단체로 회원들의 기부금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경성학당은 내내 재정적 어려움을 표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성학당의 교육 방침은 1896년 설립 당시 어학을 교수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지만 개교 머지않아 보통학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고 1900년 4월부터는 전문과를 설치하여 실용적 학문인 농업과 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01년의 기록에는 농상 전문가가 아닌 상공과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1901년 이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통감부 이관 전까지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관련 자료의 재검토를 통해 경성학당이 운영된 전 기간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훈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원대 송숙정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송숙정입니다. 먼저 교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일본 외무성 외료 그 사료관이 수장하고 있는 그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이 자료가 당시 그 경성학당의 규모 및 그 교육 실태를 그 파악하시고자 하는 연구인데, 이 연구가 그 통감부 설치 이전부터 그 실시되었던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야욕들이 정말 다 드러날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연구라는 생각이 되어서 선생님의 앞으로의 그 연구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그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밝히셨지만 그 자료 안에서 그 다음과 같은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째로 그 개교 당시부터 그 대일본 해외교육회의 그 외무성의 보조금을 받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서는 학부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를 보면 그 외무성에서만 1906년 1월까지 연간
540엔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굉장히 넉넉한 살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론에서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 학생 수와 그 규모에 비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설립 초기에는 그 45명에서 그 뭐 다음 해 1월에는 뭐 그 150명까지 그 인원이 늘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혹시 이 자료를 통해서 대략 뭐 10여 년간의 학생 수의 뭐 증가폭이라든가 이런 그 정원을 대략을 아실 수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발표에서 그 실제 표 2에서는 심상과 뭐 고등과 해가지고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심상과만 그 뭐 운영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교육의 실태를 파악을 하려면 국어와 일본어의 그 교육 실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과목에 혹시 주당 시수나 이런 것들도 그 자료에서 세세하게 나타난 게 있는지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심상과에서 고등과로 이렇게 2년 그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같은 일본어의 그 주당 시수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제가 그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1901년 이후에 자료가 그 분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역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그 문서 교환이 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성학당에 관한 그 세세한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결론에서 그렇게 분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이제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그 다시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보여주신 게 그 PDF 원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선생님이 직접 찍어 오신 건지 아니면 그 외무성 치료 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원문 PDF 자료를 선생님이 일일이 다 그 원문을 다 해석을 하셔서 이번 연구를 하신 건지 개인적으로 그 점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연간 2,540엔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100명에서 150명 안팎 정도였는데 먼저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설립 초기에 45명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150명으로 늘어났는데 사실 1906년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100명에서 100명 전후로 해서 인원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걸 정리를 못한 게 이번 자료에서는 이게 월 단위로 출석자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평균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대략 100명 전후의 학생 수강을 제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때 사립학교들을 보면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보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따라서 얼마간의 금액이 필요한지 굉장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원흥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수업료를 징수를 하였다던가 근데 경성학당 같은 경우는 수업료 징수를 하지 않았고 교재까지도 다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와 예를 들어서 부산 개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군산 수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역민들 부산이라든지 뭐 군산이라든지 거류민도 많이 이제 일본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들에게 그 기부금이라든지 지원금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했었는데 개성이라는 이 특성상 그렇게 그 경성 내에서 보조금이 그렇게 모집이 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9년에 일본 제국 호텔에서 그 간담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거 외에는 크게 그 한국 내에서 기부금이 모집이 된 게 확인이 된 바가 없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시기적으로 또 1896년에 그 메이지 산리급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기금을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운영에 있어서 운영 스타일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영 스타일을 고수를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유 있게 운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자료 특성상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좀 먹고 살만 해도 좀 없는 척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100명 내외의 학교 규모에서 2,540엔이면 적지 않았던 뭐 당시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적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보이지만 뭐 줄곧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계속 이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어와 일본어의 교육 실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너무나 아쉽게 교육 실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성학당의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와 일본어와 한문의 이런 비중이라기보다는 더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그 제가 마지막에도 보여드렸듯이 교육 방침이 2년에 한 번씩 1896년, 1898년, 1900년 그러니까 학교가 그 나아가는 방향이 전혀 이렇게 다 달라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학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한, 중, 일 언어가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학, 한국어, 일본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 내용에서는 한국어는 거의 교수가 되지 않았고 보통학의 습득을 주로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그 다음 마지막 1900년도부터는 어학보다는 보통학과 그리고 이런 실업교육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소학교라든지 다른 일어학교보다는 실업학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당 실수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고 국어와 일본어의 교육 실수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학교의 독특한 특징을 중심으로 더 고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1901년 이후의 기록은 네, 아까 이제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이번 자료에서 주로 사용한 것은 경성학당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외무성 기록 같은 경우는 그걸 필사를 해서 그 한국에 있는 일본 공사관에 또 필사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 사용이 되고 했었는데 이번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경성학당 내에서 작성한 1차 자료라는 그거에 좀 비중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1902년 이후는 네, 저에게는 자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원본과 그 이제 PDF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전 페이지를 다 찍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컬러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목차라든지 표지는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PDF로 지금 일본 외무성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자료의 해독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고찰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네, 그 글자의 해독과 이제 번역과 이 내용 파악이 완성이 되면 네, 더 좋은 고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 앞으로 이렇게 교육에 관한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다 밝혀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너무 좋은 발표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네,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토론해주신 송숙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코멘트나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이 좀 넘어가지고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한테 좋은 발표 들려주신 발표자 세 분 발표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발표를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만들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건강하시죠? 아이고.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저는 제가 지금 친하신 분들만 다 모여주셔서. 황훈 선생님 제가 지금 처음 뵀는데 아, 제가 성함만 많이 봤어요. 근데 전 남자분으로 이때까지 알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여자분이실 줄이야. 반갑습니다. 네, 김혜원 교수님 그 한덧